물리적 토대, 이제 원자라든지 또 원자의 구조, 또 그것들을 이제 구해내온 어떤 배열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다루고 있는 학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은 그것도 있지만 또 인간은 그런 유기체와는 다른 형태의 특성들도 갖는다. 그래서 인간의 기억이라든지 뭐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생각 이런 것들을 보면 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뒤에 가서 이제 이걸 우리가 상상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구는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X 염색체끼리 서로 생식 세포를 나눈 것 뿐인데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만나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생식관계 이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보다 더 이상 어떤 고결하고 고귀한 거라고 생각하지 단순하게 뭐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냥 어떤 세포의 교환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과학자들이 출발하고 있는 그런 물리적 토대로서의 어떤 사유 방식과 그것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서 이제 과학 철학이 제시하고 있는 그 외에 어떤 다른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고 있고 물리적인 것을 떠나서 그것과는 더 고상하고 뭔가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계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과학과 과학 철학의 차이이자 서로 이제 상보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단순한 애들이죠. 이 세상은 물리적인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처음 알파이자 오메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이제 문과이기 때문에 이과 애들 뭐 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과 애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 이제 공대 수업 들어보면 알겠지만 유제풀이 하고 있어요. 뭔가 문제를 알려주면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풀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어봐서 알 거 아니에요. 그 한 문제 뭐 간단하게 뭐 10초 만에 나오고 20초 만에 나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수학 문제 하나 풀려면 뭐 여러 번 예제를 풀어봐야 되고 그걸 또 끊임없이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머리를 단순화시켜요. 공대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뭔가 아웃풋도 깔끔하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아웃풋이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항상 뭐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칼로 물을 베듯이 딱 나눠지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공동체든지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이게 진짜 사랑인가 아닌가, 이게 정말로 진리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돼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도덕적인 거가 뭐냐, 도덕적이라는 것은 왜라고 하는 물음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이랬지, 왜 저랬지 이런 거죠. 이제 그 좀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다른 점은 그 관계가 지속될 때 여자들은 그냥 깔끔하게 끝났으면 끝난 거죠. 근데 이제 남자들은 이제 관계가 끝나도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술 먹으면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뭐 이렇게 못 잊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도덕적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뭔가 깔끔하게 안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철학적인 상황이고 그게 어떤 삶의 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과학자들은 딱딱 뭐 물은 H2O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H2O2면 그건 과산화수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지만 그게 이제 몇 개 붙느냐에 따라서 그 화학식에 따라서 하나는 산소고 하나는 과산화수소가 되는 거죠. 딱딱 나눠지는. 근데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죠. 이게 이제 수소일 때도 있고 이게 이제 산소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과산화수소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그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철학이 과학자들에게 이 철학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어떤 낯선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철학자들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그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가장 좋은 조건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낯선 걸 보는 거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뭐 만나는 물건들, 또 만나는 이제 여러 루트들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이런 것들을 반추해 보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이제 뭐 한 3세 이하는 자기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걸 절대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눈을 반짝반짝이면서 쳐다보는 건 항상 낯선 거예요. 자기가 보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막 눈이 반짝이는 건데, 자, 마찬가지로 인간이 삶을 살면서 정말 이제 익숙해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오류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익숙해지면 그게 정말 진짜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뒤에 가도 얘기했지만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독자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 보면 여러분 철학사 뭐 한 2,500년 동안 거의 한 3,000명 가까운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어느 철학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철학은 전부 다 고유명사예요. 칸트 철학, 헤겔 철학, 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플라톤 철학. 똑같은 철학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영미 철학, 독일 철학, 뭐 프랑스 철학 다 나눠지고 있고, 아니 왜 똑같이 철학을 하는데 철학이 다를까? 그거는 철학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고유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개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개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철학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철학한다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철학은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에요. 남들이 생각해 놓은 걸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이 하나의 사다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서 겪어가는 그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데, 마지막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리는 그런 개념,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개념, 이게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술가들이 왜 우리가 예술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거죠. 창조적인 작업을 하지만 다 표절이라고 얘기해 버려요. 자,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부터 이제 그 파렴계가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거의 2,500년, 3,000년 가까이 똑같은 곡이 나온 적이 없어요. 똑같은 그림도 나온 적이 없고. 자, 왜 그럴까? 예술가들은 부단히 자기만의 정신을 통해서 자기만의 작품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 돼요. 항상 두 손에 다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갖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비우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낯설게 하고, 내가 알고 있던 걸 포기하고, 그래서 뭔가 좀 새롭고, 뭔가 좀 극적이고, 뭔가 내가 좀 그 아리까리했던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낯선 경험들이 바로 이 철학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과학 철학이 현대 과학에 대해서 하는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조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철학은 이제 뭐 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우리가 이제 월드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져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섹시스트다, 막 여성 차별주의다, 뭐 노예 제도를 요구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어떤 남성 가부장주의적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차별적인 또는 뭐 혐오적인 이런 행위도 할 수 있고, 자, 그건 이제 어떻게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제 종교적 세계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불교인이냐, 기독교인이냐, 뭐 천주교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른 형태고, 정치도 마찬가지죠. 내가 태극기 부대냐, 뭐 아니면 이제 누구 편이냐, 이거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느 관점이 옳을까? 뭐 이건 굉장히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철학은 모든 관점에 대해서 전부 다 비판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이니까 기독교는 옳고 나머지는 비판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 세계관까지도 전부 다 내려놓고, 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검증하고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철학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가 되거나 아니면 자살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토대까지 전부 다 의심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자세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그것들이 정말 옳은가, 정말 값어치 있는가, 정말 의미 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헤르만 헤세가 얘기한 것처럼 알을 깨고 나올 수가 없어요. 알을 깨고 나올 수 없어요. 자, 알을 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이제 그 달걀에서 뿅아리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거를 혼자 스스로 해야 되죠. 여러분만의 가치관, 여러분만의 어떤 생각들.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12년 동안 뭐 대학에 오기까지 뭐 여러분들 선생님들, 또 교과서, 또 뭐 여러분들 제한적으로 들었던 이런 어떤 생각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 대학 4년 동안 모조리 와장창 깰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철학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건 막 이제 여기저기 지식을 뭔가 쌓아두는 거, 복붙이 아니에요. 네이버 지식인에 그런 것도 이미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4년 동안 해야 될 철학적 활동은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참이라고 했던 생각들,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말 그게 타당한 것인지, 정말 그게 옳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의심해 보는 거, 의심병. 이게 바로 이제 철학의 가장 고유한 활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비판적 사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판적 사고는 근데 단순하게 뭐 논리적인 사고 이것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뭔가 좀 더 성숙한 단계, 더 하나의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일관적이거나 아니면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가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사고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옆에 이제 뭐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고 그러는데, 자, 둘 다 인간 호모사피엔스지만 생각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결혼하게 되면 계속 싸우고 뭔가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지금 여러분들 50% 넘는 거 알죠? 우리나라 한 해 결혼하는 쌍 23만 커플 정도 되는데 이혼하는 커플도 거의 10만 명이 넘어요. 이건 이제 거기다 이제 조론 합치고 별거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땐 70%가 넘어. 자, 왜 그러냐? 성격이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는다는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인데 여자를 이해를 못하고, 여자는 또 여자로서 남자를 이해를 못하고, 이게 자꾸 뭔가 이제 벽이 생기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거를 깨야 돼요. 내가 남자지만 여자의 어떤 관점에 공감하고, 또 여자지만 남자의 생각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계관들을 좀 포옹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부둥켜 안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노력이 바로 이제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건 그건 다음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내 걸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이 과학과 과학 철학에서 보여주는 철학의 방법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뭐 아까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했지만 그 원전과 관련해서 과학자들은 가장 안전한 게 이제 원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불행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뭐 화학자들도 화학물질이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근데 정말 나쁜 놈들이 뭐냐면 이 뭐 공장에서 이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전부 다 공대 교수들이, 특별히 뭐 스카이 교수들이 검증을 해줘요. 뭐 어디 실험실에서 인증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지난번에 이제 가습기 가스도 마찬가지, 거기도 어디서 했어요? 서울공대에서 해줬어요. 안전성 증명을.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아이 포함해서. 정말 나쁜 놈들이죠. 뭐 이건 이제 뭐 그냥 넋두리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회적 결과를 일으킬지. 그게 이게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험할 때하고 그게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이게 어떻게 폭증할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지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실험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실험실이라고 하는 건 제한적 조건 하에서 하는 거예요. 다 막아놓는 거죠. 진공 상태에서 하고 조건도 얼마씩 다 주고 그 조건값을 줘서 하는 건데, 실제로 이게 이제 실험실 밖에 나오면 그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고 이걸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과학자는 이제 그게 모르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엄청 지금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염려스러운 건 바로 이제 그 우생학적인 거죠. 인간의 신체, 또 신체 중에 가장 뛰어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과학기술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제 발전시킬 것인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관적인 것처럼 보죠. 근데 이게 비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영화도 이제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지구 위에 있죠. 거기서는 이제 과학기술,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서 한 명도 죽지 않아요. 전부 다 살려내.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장기나 이런 것들은 또 밑에 있는 지구에 있는 그냥 죽어도 그냥 별 가치가 없는 이런 사람들부터 다 수입해다 쓰는 거죠. 자, 이런 세계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말 과학기술이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 인간의 존엄을 지향하는가, 정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지향하는가,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 존엄이라고 하는 게 뭐냐,
또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건 다 철학적인 문제예요. 과학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야만이 이 과학의 질주, 과학이 갖고 있는 이 폭력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선을 갖고 있는가? 정말 이제 우리가 도덕 존재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과학인가라고 하는 물음들을 던져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1국이죠. 11대 대국이죠. 10대 또는 11대 대국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대부분 다 북반구에 있는 한 40개 정도의 국가들이 70억 인구 중에 거의 80% 내지 90%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뭐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우리 한 60년대도 안 돼. 자, 그 인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평등하고 불평등을 조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는데 딴 때 같으면 미군이나 나토에서 지상군을 투입했을 거예요. 지상군 투입 안 해요. 뭐 지상군 투입해봤자 효과가 없다, 자기들한테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트럼프 때부터 아프가니스탄 뜨고, 그다음에 뭐 이란, 이라크 뜨고, 돈이 안 되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거죠. 자,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잘 사는 나라에 속해 있고, 여러분들이 혜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났을 때 뭐 마스크 사태, 또 백신 사태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럭키한 게 우리가 선진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은 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죽어도 아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과학이 과연 공공선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누가 답하냐? 과학자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뭐가 도덕이고 뭐가 윤리고 뭐가 공공선인지를 아는 사람들, 바로 이제 철학자들만이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학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학적 사고, 비판적 사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아니고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최선이 아니고 다른 길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물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두들겨 맞거나 아니면 죽거나 뭐 암살 당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브루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우리가 철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철학의 가장 그 핵심적인 역할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이제 이인칭적 사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그 철학에서는 이제 과학과 다른 차이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키워드였고, 그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 비판적 사유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아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로 진정으로 좋은 것이냐? 이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비판적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사유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삶이 다양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다양성. 근데 다양성 측면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가 이제 김동루의 무녀도라고 하는 소설인데, 자, 여기는 이제 아들 욱하고 어머니 모하 사이에 이제 갈등이 모사가 되어 있죠. 잘 알다시피 이제 엄마는 무당이에요. 무당이고 아들은 이제 전도사였어요. 기독교 전도사였는데 서양식 이제 사고방식 훈련을 받고 굉장히 선진 학문들을 몸에 육화시킨 아주 똑똑한 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기 눈에 보면 엄마는 무당인데, 무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약간 긍정적인 의미인데, 어떻게 보면 뭔가 현실감이 없고 굉장히 좀 무능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김동리는 이 두 개의 세계관, 하나는 이제 서양의 과학적인 세계관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전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이 세계관, 이 두 세계관이 부딪히면서 이 샤머니즘 세계관이 이제 무너지는 이런 또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샤머니즘의 세계, 전통적인 세계관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모든 만물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유기체로서의 어떤 전체적인 선을 구성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복종하는 이런 관계가 바로 이제 모어가 생겨가는 샤머니즘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신화 같은 것도 보면 뭐 짐승을 잡을 때도 잡기 전에 기도하죠. 미안한데 내가 너를 잡아야 되겠어. 이렇게 기도하고 잡고 이제 죽일 때도 마찬가지 기도하죠.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잡았는데 너를 먹어야만 내가 살 수 있어. 뭐 감사하고 미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동화적인 그런 사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세계에서는 여기서처럼 뭐 돼지, 고양이, 개구리, 지렁이 이런 것들이 서로 말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이웃처럼 지내는 세계.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님이다. 하나님처럼 다 개님, 돼지님, 고양이님, 개구리님 서로에 대해서 존칭하는 존중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세계는 조물주, 뭐 그게 이제 옥황상제일 수도 있고 야훼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의 특성들, 신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존엄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맡아서 기르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성껏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여러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다 신이 옥황상제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또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맡겨놓은 하나의 수호천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되고, 그런 어떤 유기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런 하나된 세상, 우리가 이제 뭔가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화로운 세상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서양적인 사고는 뭔가 다 나눠 놓는 그런 어떤 분석적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는 예수고, 또 이제 부처는 부처고,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고, 전부 다 끌어놓는 거죠. 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H2O다. 그걸 분석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 샤머니즘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세계는 과거와 현재가 붙어 있고, 미래와 현재도 붙어 있고, 또 죽은 자하고 산 자하고도 같이 만나고, 전통과 일상이 같이 어우러져 있고, 또 부처를 만나면 부처가 되고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되는 이런 세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김동리가 쓰고 있는 이 샤머니즘의 세상, 이 전통적인 세상, 어떻게 보면 이제 비서양적인 이 세상을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들 우기가 알고 있는 서양의 분석적인 세계관은 이와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어릴 적에 엄마를 떠나서 10년 동안 서양 학문을 이제 부지런히 공부해 온 우기는 이제 모든 게 다 질문의 대상이에요. 나눠야 돼. 질문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분석적인 사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전에는 다 유기체로 모여있는 그런 세계가 전통적인 세계관이었다면, 실제로 이제 우기의 서양적인 세계관은 나누는 거죠. 물이란 H2O야, 수소와 산소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런 어떤 모든 내용들이 다 책에 써 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성경에도 성경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책이라고 하는 어떤 텍스트에 다 담겨져 있다. 이 텍스트라고 하는 건 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책을 쓸 때 논리적으로 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지 않아요. 항상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논리적으로 A는 B고 B는 C고, 그래서 이제 A는 C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 이게 바로 이제 책의 세계관, 텍스트의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조적이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어떤 지식으로서 서양 세계, 서양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책에서는 신약 전서라고 하는 것을 대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책에 다 모든 진리들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샤머니즘 세계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어울릴 때, 서로가 하나의 세계를 구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주어지는 구전적인 것이고,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런 어떤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서양식, 분석식 또는 이제 이 과학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텍스트로 정리가 돼야 되는. 그래서 텍스트로 정리가 안 되면, 책에 안 나오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텍스트로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건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논리로 증명할 수 없으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가 과연 논리적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쉬는 시간에도 문 열어놓고 하면, 야, 문 닫고 들어와. 문 닫고 어떻게 들어와요? 문 닫고 못 들어와.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알죠. 그렇죠. 뭐 여러분 이제 담배 피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이제 뭐 성명공사 할 때 이게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막 주의 조처하는데
담배 100가지 넘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무 생각 없이 담배 피죠. 가급적 담배 끊어요. 이거 뭐 건강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죠. 뭐 이번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뭐 주식, 코인 다 꼬라박은 사람들, 뭐 그 사람들 멍청해서 꼬라박았겠어요? 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자료 알아보고. 자,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 말할 수 없는 영역, 논리가 작용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자, 그러나 이제 이 우기가 살고 있는 서양적인 세계관, 이 세계관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 세계관이고, 그러면 이제 그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진리를 추구하고 알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제 공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공감보다는 그 사람이 뭐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하고, 아, 너는 이건 못했어, 이건 효율성이 떨어져, 이건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그 삶의 방식이 바로 이제 우기가 보여주고 있는 세계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기가 볼 때는 이 엄마가 생각하는 모아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전통적인 샤머니즘적인 또 공감하는 이 세계관을 다 미신이라고 보고 있어요. 미신. 왜냐하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논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다 미신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부 다 제거해야 되고, 그런 세계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폐증 환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만의 알고 있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그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뭐 광신도들, 뭐 이슬람, 뭐 급진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미신을 믿는다 또는 이제 자폐증 환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종류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정말 굳게 믿고 있는 신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국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거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누구나 다 해외여행 갔다 오면 다 국뽕을 맞고 와요. 자, 그리스 사람들은 세계사가 없어. 왜? 자기 국사가 세계사라고 생각해요. 자, 일본 사람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런 어떤 세계관이 유일하고, 그 세계관이 가장 진리이고, 그런 것들이 가장 체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어떤 두 세계관이 서로 대립하는 이 관계가 바로 이제 이 김동리가 쓰고 있는 문효도에서 드러나는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세계관의 그 갈등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이 계몽과 미신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철학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계몽지향적이에요. 18세기에 이제 뭐 칸트, 헤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중심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성 중심주의.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과학이고, 그것이 알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계몽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계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영어로는 enlightenment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inlight라고 하는 말, light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죠. 빛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이제 lux라고 하는 말인데, 뭐 서울대 그 로고 보면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써 있는데, 자,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특징이고,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그런 미신들, 전통적인 어떤 사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주는 가장 유일한 도구, 가장 훌륭한 도구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제 이 계몽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성에 맞지 않는,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들은 다 미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을 가장 근대에서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데카르트가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이것들을 체계화시킨 게 바로 이제 학문의 계보를 하나의 나무로 그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 모든 그 학문의 계통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바로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성을 통해서, 이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게 참인과 거짓인가, 이것을 이제 나눌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논리학 수업 받았겠지만, 이제 논리학에서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명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들은 대부분 다 명제적인 지식이에요.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있는 지식인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명제적 지식만 필요한가? 그러니까 참과 거짓만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식만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실천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익숙지, 이것들도 이제 다 우리의 지식에 포함이 되는데,
뭐 그 모악산이 667m다 이거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악산 올라가야지. 뭐 자전거가 몇 g이다 이거 알아봐도 필요 없고 자전거 탈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를 이제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생물학적 특이 뭐냐, 뭐 점이 어디 있고, 뭐 눈이 2개고 이거 아무 중요하지 않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성주의 또는 이제 계몽주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성으로만 명제적 지식, 그러니까 참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철학의 사조 중에서도 이런 어떤 이성 중심주의, 뭐 경험론 이런 것들이 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 내부에서도 약간 이제 미신적인 또는 이제 형이상학적인 뭐 이런 측면들을 강조하는 철학이 있고 주로 이제 대륙 철학에서 많이 이제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제 영미 철학처럼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사유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는 철학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 우기하고 엄마 모하의 어떤 갈등들이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그 아까 나무 이야기인데 나무의 가장 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성적 사유다. 지식의 출발점은 이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본말 형이상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이라고 하는 뿌리하고 말이라고 하는 이제 나무 가지하고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중요한 건 뿌리가 살아야 나무의 줄기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제 말인데 자,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성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이제 계몽주의의 모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철학은 이제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지는 않지만 이성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소설의 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소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하나는 이제 3인칭적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죠. 그래서 그 작가가 주인공들의 배경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이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계몽주의적인 또는 과학주의적인 사유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제 눈이 있고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객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참이다,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학문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 또는 학문의 모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이 바로 이제 이 3인칭 시점의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죠. 객관적인 거,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 또는 철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철학은 그렇지 않고 인간에게는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코기토 에르고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코기토를 누가 하냐? 내가 한다는 거죠. 이성적 사유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유가 다른 사람이 하는 사유와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아무도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가장 큰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박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박쥐가 초음파를 쏴가지고 거리를 재고 그래서 공중 부양을 해서 거리에 대한 환산 때문에 뭐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하죠. 그건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박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박쥐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의 생각도 모르고 여러분 동생 생각도 모르고 여러분 나중에 뭐 결혼해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뚫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은 철저하게 주관적이다. 코기토는 에르고숨이에요. 에르고숨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수무스라고 쓸 텐데 수무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사유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고 이거는 70억의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철학과 들어와서 똑같이 논리학 훈련 받고 뭐 기호 논리학도 배우고 그러지만 어느 누구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같이 생각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 바보라고 생각해버려요. 자, 철학 2500년 역사 중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유명사의 철학이라고 얘기했죠. 어느 누구도 똑같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 논리적인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왜 전부 다 다른 개념을 만들어내고 전부 다 다른 형태의
생각을 하느냐? 그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주관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의 독보적인, 나의 개별적인, 나의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철학을 만들어내고 철학에 대한 이해들을 발전시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500년 동안 3인칭 철학, 객관주의하고 1인칭 철학, 주관주의 철학이 끊임없이 대립을 해왔어요. 니네가 옳다, 뭐 우리가 틀렸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철학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객관적인 실제를 추구하는 것이 철학이냐, 아니면 주관적인 나의 생각에 대한 기초를 발견하는 것이 철학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비트겐슈타인인데, 요즘에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자, 비트겐슈타인은 1인칭의 유아론, 자, 유아론이라고 하는 건 나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아론을 이제 그 라틴어 솔루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솔루스는 이제 혼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진리다.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3인칭 철학으로서 객관적인 실제가 있다. 이것도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3인칭이나 1인칭이나 서로 다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비트겐슈타인은 서로 검증할 수 없는 걸 검증하려고 하지 말고, 자, 검증돼 가는 과정을 중요시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만나야 돼요. 너와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서로가 합의를 해서 그것이 하나의 진리나 하나의 어떤 그 원리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지, 나와 무관하게 뭔가 진리가 따로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진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사고는 굉장히 투박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이런 사고를 영혼에 대한 태도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영혼에 대한 태도. 자, 영혼에 대한 이제 태도는 여기서처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만 중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만 중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사실들, 이 삶의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자연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어떤 원리나 원칙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원리나 원칙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방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모악산에 갔는데 산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이 없어요. 길이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들이 지나가야 길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원하는 방식이 이제 그런 어떤 진리를 만들어가는 어떤 구성적인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고민들,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고민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게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이걸 이제 가족 유사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가족 유사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언어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게임처럼 물론 이제 규칙이 있고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게임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규칙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규칙들은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진리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원리나 원칙 뭐 이런 것들은 있긴 있는데, 이건 굉장히 바뀔 수도 있고 계속 수정될 수도 있고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사물이나 사태를 바라볼 것인가, 그 영혼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여기서처럼 이제 인간의 자연사라고 하는 게 내추럴 히스토리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인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뭔가 이제 생물학적 조건 이런 것들이 이미 결정돼 있어 그것에 따라서 쭉 전혀 변하지 않고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주장도 정말 모순적인 것이고, 또 1인칭 주관성처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뭐 과학적인 그런 어떤 유전적인 그런 법칙도 다 무시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의 그 삶, 또는 이제 그 삶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외출을 해야 된다. 외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남이에요. 다른 사람 만남. 자기만의 어떤 생각들, 자기만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쟤는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제 이 독방의 해체예요. 인간은 자기 주관성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이게 아닐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뭔가 이제 그 다양한 다른 대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독방의 해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야죠.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이런 의미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사적 언어,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 이거는 불가능하다.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1인칭 시점에서 주관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건 거의 인간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언어를 배워야 돼요. 엄마 아빠로부터 언어를 배워야 되고 또 학교에 가서 또 이제 사회적인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게 다 이 독방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외출인 거죠. 자, 그게 또 대한민국에서 배우는 언어가 다르고 일본에서 배우는 언어가 다르고 또 다른 세계에서 배우는 언어들이 이제 다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철학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거의 이게 뭐 1918년, 뭐 28년 이제 20세기 초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그 전에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또 구분하는 이런 어떤 싸움들, 논쟁에서 어떻게 이제 과학적 사고와 또 철학적 사고, 이 과학적 사고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객관적인 거죠. 객관적인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철학적인 건 또 너무 주관적인 거. 그래서 1인칭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둘 다 묶을 수 있는 어떤 중립적인 또는 굉장히 포용적인 형태의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이제 1인칭도 아니고 3인칭도 아니고 2인칭이다. 이제 우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1인칭은 나하고 3인칭은 이제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고 자 2인칭은 물론 이제 뭐 문법적으로 너라고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나와 너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더불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